As a young boy, he fueled his imagination by reading books instead of playing with toys or watching TV. After watching his first play in middle school, he was instantly captivated by theater, and he'd go on to major in acting in his college years. Then, in 1995, he won Best Play Script at one of the annual spring literary contests and gained fame as a playwright at an early age. He then became the youngest person to debut as a film director at the age of 26 in 1998. And since then, he has established himself as a versatile and multi-talented artist in film and theater as a director, writer, producer, editor, and actor. 새로운 거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창작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냥 끝이 어딘지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긴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매 작품 유작이다 생각해요. As a storyteller who traverses the worlds of cinema, theater, and TV, Chang Jin has gained a strong fan base with his engaging stories, wit, and peculiar sense of humor. Stay tuned to meet the true multiplayer who knows no boundarie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너무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공간에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처음 온 공간. 네. 여기 저도 말로만 들어서 옥인 상영관이라는 상영관? 한 개인의 상영 공간 같은데, 네. 유서가 깊다고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와보니까 네. 정말 운치 있고 되게 재밌네요. 네, 여기서 주로 독립영화 상영한대요. 근데 감독님은 이제 상업 영화도 많이 찍으시고 독립영화도 몇 편 찍으셨잖아요. 사실 독립영화랑 상업영화랑은 말에서 약간 그게 구분이 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작은 영화를 자꾸 독립영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나누자면 그건 약간 뭐 저예산 영화, 그냥 인디 영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독립 영화다라고 하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상업적 제도권과 밖에서 제작 방식을 하는데 100억짜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독립 영화도. 네, 근데 어떻게 얘기하면 여기는 그냥 단편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냥 인디 영화 혹은 그냥 개인 창작품에 대한, 그게 윈도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전용관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상영을 주로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의 기부적인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감독님도 추후에 뭐 독립 영화 내지는 인디 영화도 좀 찍고 싶으세요? 독립 영화는 모든 창작자들한테는 하나의 꿈이죠. 어떤 면에서 그래요? 내가 적정선의 자본만 있다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그냥 네. 눈치 안 보고. 눈치 좀 그렇죠. 보다요. 그래도 관객의 눈치는 봐야 되는데 네. 그 투자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공 집단의 데이터나 아니면 그들의 뭐 어떤 충고와 조율 이런 거에 속하지 않고 그냥 만들고 싶은 거는 아마 모든 상업영화 감독들도 꿈일걸요. 사실 해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게 R이랑 또 채널이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코리안 다이렉터 하면은 임권택, 서편재, 뭐 박찬욱 감독, 올드보이, 그리고 뭐 봉준호, 괴물 뭐 이렇게 있는데, 감독님도 그러면은 해외 시각에서 봤을 때 장진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런 작품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런 야망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생각 잘 안 해봤는데. 네. 장진하면 무슨 작품이 딱 떠올랐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남들 얘기고 저한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장진 감독님 다음 말씀이세요. 네, 장진하면 약간 제 얼굴이 떠올라야지 왜 작품이 떠올라. 그러면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드실 때도
그 우리나라 관객들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좀 염두에 두고 쓰고 그런 작품은 없으세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자국민에게 인정을 받고 자국민의 그 어떤 아주 훌륭한 긍정적 취향을 만족시키는 영화가 결국에는 나중에 사람들도 다 좋아하게 되지 않나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내가 재밌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시대의 세대민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가장 보편적인 희노애락을 같이 간다면 내가 재밌으면 그들도 재밌어 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한국 관객들이 작품을 대하는, 스토리를 대하고 작품을 대하고 어떤 영상미라든지 뭐 이런 걸 대하는 거가 대단히 글로벌한 어떤 수준에 맞고 우리가 더 월등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관객이 재밌으면 외국 관객들도 재밌어 해. 그리고 외국 관객들이 많이 재밌으면 분명히 어떤 창작자에게 외국 자본도 올 거야.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 영화라는 거가 언어의 장벽도 쉽사리 무너뜨릴 수 있는 장르잖아요. 정말 좋은 영화가 만들어서 분명히 그 더 큰 시장을 그냥 이 제품 자체로 뚫고 가야 된다고 봐요. 네. Chang Jin debuted as a film director in 1998 with The Happenings. He became a household name when the 2001 movie Guns and Talks, which he wrote and directed, attracted 2.23 million moviegoers. Since then, he has had numerous hit movies, including Murder, Take One in 2005, Going by the Book in 2007, and Good Morning President in 2009. Then, in 2014, We Are Brothers, a comedy film centering on a family who becomes reunited after years of separation, and Man on High Heels, about a violent crimes detective who secretly desires to be a woman, hit the silver screen with thought-provoking messages. Unleashing his imagination and creativity, Chang Jin has engraved himself on people's minds with his artistry. 그 감독님이 이제까지 몇 편의 영화를 찍었는지는 정확히 아세요? 저 몇 편 되지도 않는데 할 때마다 세요 그걸. 아, 할 때마다 세세요? 할 때마다 세. 몇 편이었지? 자꾸 세요. 그럼 감독님께서 그 디렉팅 하신 것 외에 이렇게 제작이나 뭐 이렇게 해서 총 몇 편의 영화를 만드셨는지 아세요? 그거는 잘 몇 편 되지도 않는데 모르겠 한 30 몇 편 될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이제 작은 영화들 많이 하는 독특한 공간이니까 제가 이 비디오 그러니까 에서 이 아는 영화 장진 감독님 영화를 찾았어요. 이 영화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언제였지? 2004년이네. 아, 11년 전이군요. 2004년이구나. 이게 몇 살 때 만드신 영화예요? 그러면은? 2004년이면 마이너스 끝자리에서 한 자리를 빼면 33살. 33살. 네. 이 영화는 네 번째 영화예요. 네. 상업 영화는 네 번째 영화고. 초고를 한 열흘 만에 빨리 쓰셨다고. 이거 빨리 썼어요, 되게. 빨리 쓰고 수정률도 거진 없었어요. 수정률도 10%가 안 됐던 것 같아요. 10년 만나자면 이제 그랬죠. 지금 감성으로 이런 풋풋한 로맨틱 이거는 코미디. 사실 약간 불온한 작품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거는 제가 총각 때 연애에 실패하고 아씨 진짜 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래가지고 마지막 연애에 실패하고 그냥 어디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빨리 쓸 수 있었군요. 막 충만해가지고 감정이.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아마 본인만 알고 있는 코드가 한 20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불온하지. 이거 상업영화 상업자본 가지고 하면서 지 얘기만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작품 빨리 끝났는데 이나영이 캐스팅 너무 힘들었어요.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90 며칠 걸렸어 캐스팅하는데. 100일 딱 되면은 나 진짜 무슨 안티카페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원래 글 쓰실 때 그 이나영 씨를 염두에 두고 쓰셨어요? 전지현이지. 전지현이었지. 들으면 서운해하세요 또. 아니 알걸? 전지현 씨였는데 전지현 씨는 그때 여튼 금방 답이 왔었어요. 뭐가 있어서 못했어. 못하셨고 나영 씨한테 갔는데 나영 씨가 되게 성격이 이래. 되게 신중해. 하여튼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는데 했고 정재영 같은 경우에도 한 7번째 캐스팅이었나? 로맨틱 코미디 하는데 처음부터 정재영을 떠올렸겠어요? 그거야 모르죠. 아니 그 당시에 정재영은 로맨틱 코미디와는 전혀 느낌이 달랐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내놓으라는 배우들 다 돌고 돌다가 캐스팅이 안 됐는데 재영이가 덜컥 한 거야. 정재영 배우님이랑 각별한 사이시잖아요. 얘도 많이 늙었던데 요즘. 우리 재영 씨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후배고, 네. 대학도 후배고,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도 후배고, 대학로 시절도 같이 시작을 했고, 잘했고, 전체 잘하는 친구예요. 언어망으로 보자면은 이 언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옥타브가 제가 알고 있는 배우 중에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언어에 많이 기대는데 제 대본을 가장 맛있게 소화를 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가끔가다 작가는 이렇게 작품을 쓰면 환청을 듣거든요. 그 환청이 최고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배우든지 리딩을 하거나 뭐 막 연결하면 자꾸 그 환청에다 맞춰. 아니 거기서 좀 소리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거기 갇히는 거지 작가는. 근데 정재영이랑 딱 대하면은 기대가 생겨.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틀리고 완전히 그걸 뛰어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해내셨군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도 신선했을 것 같아요. 저도 재영이가 문득은 안 떠올랐어요. 처음부터는 안 떠올랐어요. 근데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너무. 킬러들의 수다에서 또 정재영 씨랑 같이 하셨는데 그 제목이 일단 재밌어요. 킬러들의 수다. 저도 요번에 로테르담 영화제에 갔는데 그때 제 영화 그 주간이 열렸어요. 근데 주간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뭐 회고전이라는 것처럼 해서 제가 너무 늙어졌는데 편수가 좀 되면 그렇게 열어주는 것 같아요. 이 모자가 그 로테르담 영화제 모자예요. 너무 깜찍한데요? 네, 근데 가서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킬러들의 수다를. 저도.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는 있지만 죽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는요, 그 사람이 꼭 죽었으면 좋겠어요. 흥행에서 굉장히 성공한 영화였잖아요. 또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여기 또 신하균 씨, 원빈 씨 나오시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친구들은 커서 좀 훌륭한 배우가 되겠다 그런 면모들이 좀 보였어요. 그때 다 컸지 애들. 이미 스타들이었어요? 그래도 빈이는 영화는 처음이었지만 원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드라마 꼭지로 맞아요. 잘생긴 배우에서 연기자라는 배우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였었고,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인성 자체에서 약간의 그냥 대중들이 걱정하는 어떤 약간의 뭐랄까 흔히 얘기하는 바람기? 그러니까 남자의 바람기가 아니라 스타로서의 이런 괜히 폼 잡고 막 어떤 성실하지 않고 자기가 유명해진다고 해가지고 막 좀 달라지는 그런 기운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전혀 의심할 거예요. 이 친구들은 무조건 이제 다 더 좋아지겠구나만 생각을 했고 신하균 같은 경우에도 한참 물이 오를 때였죠. 신하균도 물이. 감독님 보통 배우들한테 다이렉션 주실 때 이렇게 심리적으로 살살 긁어가지고 이렇게 쪼아서 짜내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편안하게 하세요? 이런 스타일이세요? 그게 제가
다작을 하고 작품 수가 많고 연극이다, 영화다. 연극 같은 건 또 훌륭하죠. 왜냐하면 네. 한 배우와 50번 만나는 거거든. 맞아요.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과정을 어릴 때부터 했을 때 도움되는 건 딱 하나예요. 상황별 그리고 배우별 매뉴얼을 다르게 갈 수 있다. 어떤 배우는 계속해서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탁탁 들으면서 찾아와. 그리고 어떤 배우는 감독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연기지만 그 앞에서 실현을 시켜 보이면은 확 찾아와서 또 해. 근데 그 배우는 절대로 나같이는 안 해요. 그럼 내가 앞에서 편하게 해. 네네네. 그리고 어떤 배우는 내가 앞에서 실현을 하면은 이게 정답인 줄 알고 나랑 똑같이 하려고 그래. 맞아요. 그럼 절대 그 배우 앞에서는 실현을 안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예나 씨가 얘기했던 살살 긁어내면서 오게끔 하는 거예요. 연출의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좋은 거는 딱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님 영화 중에 영화가 굿모닝 미스터 프레지던트, 굿모닝 프레지던트. 네, 네. 거기 3명의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그게 감독님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대통령 상이에요? 그렇죠. 아마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네. 대통령 좀 저랬으면 네. 하는.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네. 통일민주당의 한경자 후보가 58.3%의 득표율로 좋은 일에 쓰시는 게 어떨지 그냥 한번.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뭐래? 당신한테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뭐 나는 어차피 여기 아니고 저 금고 쪽에서. 그러니까요. 금고를 터시. 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야 인마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아, 이 할아버지 어디다 대고 이렇게 소리를 팍팍 질러. 아니 할아버지. 정확하게 시작했대요. 연합사 확인으로는 오늘 밤 9시가 넘은 시각이 관측됐고 조금 전. 대통령이라는 어떤 한 명이 네.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는구나라는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 옆집에 살던 아저씨란 말이에요. 옆집에 살던 아줌마였단 말이에요. 네. 그가 갑자기 대통령이 된다고 전지전능해지는 건 아닌 걸. 결국에 세상이 바뀌는 건 우리가 움직여야지 바꾸는 거지. 다 경험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누구 핑계증이 되지 말고 그만 싸웁시다. 뭐 이런 거예요. 또 영화상의 재밌는 설정이 모든 갈등이 이 주방에서 많이 해소가 돼요. 또 주방장님은 3명의 대통령 이렇게 다 거치시고 왜 하필 주방이었어요? 전에는 좀 그냥 왠지 추측이에요. 이건 리서치를 한 건 아닌데 청와대 주인은 바뀌어도 네. 그분들은 거기 있을. 맞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가장 국민적인 소리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죠. 국민의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읽혔었어요. 특히 좀 영화를 찍다 보시면 굉장히 돌발 상황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죠. 유쾌하지는 않은데 가슴에 좀 남는 거죠. 뭐가 됐건 내가 어린 시절에 한 시절에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는데 뭐 그분이 퇴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구설수 때문에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굿모닝 프레지던트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퇴임한 대통령이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던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네. 장동건 씨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해요. 중대 안성 캠퍼스에서 대학생들 앞에서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외로움과 고민을 이제 퇴임한 이후에 얘기하는 촬영이었어요. 그날 이제 아침서부터 촬영하는데 문자가 계속 오기 시작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대. 좀 지나서 자살하셨대. 그날 너무 멘붕이 온 거예요. 하필 그 장면을 찍고 있는데 하필 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끝나자마자 이제 새벽에 내려갔죠.
동화 내려가서 딱 그 새벽 밤까지만 보내고 다시 올라오고 며칠 동안 그 예정된 스케줄을 하지 못했어요. 촬영을 이제 스톱했어요. 스톱하고 태연하게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에피소드지만. Chang Jin is not only a celebrated director, but an acclaimed screenwriter who has garnered multiple awards for his screenplays. With a unique sense of humor and wit, he evokes laughter in his audiences. Welcome to Dongmakgul, was seen by more than 8 million people, and it became the 4th highest grossing film in the history of Korean cinema at the time of its release in 2005. Murder Take One, which hit the big screens in the same year, drew everyone's attention with its mind-blowing plot twists. What's interesting about these two hit movies is that they were both adapted from Chang Jin's original plays. Chang Jin, unleashing his creativity while traversing the worlds of film and theater, has created his own signature style as a director and writer. 연극을 영화로 옮길 때와 영화를 또 연극으로 옮길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잘 옮겨야 되잖아요. 그 옮기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아, 그걸 옮기는 이유가요? 네. 연극에서 잘 됐다고 영화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대부분 창작자의 적정한 결핍, 갈증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박수가 그랬고 동막골이 그랬어요. 동막골이 연극에서 재밌고 잘 됐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영화로 좋겠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연극에선 이래서 좋았는데 아 영화로 가면 이런 걸 더 할 수 있는데라는 갈증에서 가야지 그게 이유가 되는 거 명분이. 지금도 막 내가 연극에서 뭐가 잘 됐고 터졌어 막 관객 터지고 막 이런 다 영화로 가지 그러면은. 근데 영화로 왜 가? 연극이 이렇게 재밌는데 그냥 영화로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라이어란 연극이 재밌었다며요. 그 영화로 갔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재밌다고 영화로 간 거는 되게 단선적인 생각이고 그건 정말 좋은 기술자들이 붙어야 돼요. 그게 그걸 옮기는 극본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연출이 그걸 해독할 때 무대에서의 모모를 해서 영상으로 가면은 이거는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주가 돼 재밌겠다라는 게 그 해석력이 분명해야 되는데 단순히 재밌고 웃겨 막 그렇다고 가는 거는 그거는 되게 좀 위험한 짓이죠. 위험한 짓. 스스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가장 체질에 잘 맞는 역할은 뭘까요? 글 쓰는 거죠. 작가 쪽이 제일 좋고. 제가 감독님을 수년간 봐오면서 감독님 뭐 시사회도 갔었고 어울리시는 공연장도 갔다가 또 뒤풀이도 따라간 적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 전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는데 감독님께서는 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사무실 가서 글 써야 돼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네.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의 마지막은 사무실에서 내 책상에서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거나 뭔가 뭘 하거나 이러면서 끝나야 돼. 네네네. 또 눈도 안 좋아가지고 불도 안 켜고 그냥 촛불만 켜놓고 그러니까요. 혼자서 다만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있는 게 버릇이 돼. 네. 그 고독한 공간이 어떻게 보면 또 제일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마음이 편해져요. 네. 지금 글 쓰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감독님이 책 2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2009년에 책으로 맺어진 인연이잖아요. 감독님 라디오 하실 때 제가 또 책 소개하려고 게스트로 나갔으니까 이 이성복 시집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 이거는 그래도 좀 최근에 나온 시집인데 이성복 씨는 일단 남해금산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된 작가세요. 이성복 씨는 이제 예전 작품들이 되게 좋고 그리고 서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시는 외우는 게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같은 그 시의 첫 구절이 뭐 아직 서해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거기 바다인들 어느 바다와 뭐 다를까요? 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뭐 그런 식으로 끝나요. 당신이 계실 곳을 남겨두기 위해서 그곳은 가지 않을 거라고. 나 가면 당신이 계실 곳.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 가보지 않은 바다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만 찰랑거립니다. 뭐 그때 이렇게 끝나요. 그 시가 제가 글을 쓸 때 되게 아주 많이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늘 자리 잡는 어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오마주로 동막골과 과연 그 시가 어떤 상관이 있을지 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동막골 연극을 보면은 난 그곳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보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있으라고 난 그곳에는 가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뉘앙스와 그 언어 그 전개가 그 서해라는 시 예, 제가 그 작품에도 그렇게 썼어요. 네. 이 시의 마지막 이거는 네. 이성복의 시 서해에서 받아서 썼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네. 내가 내 한 시절에 나의 가슴을 이렇게 딱 촉촉하게 했던 그 글귀가 완전히 다른 작품의 하나의 그냥 닮음으로 이렇게 나와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감독님은 제가 이렇게 수년간 봐오면서 이 창작의 고통, 그 스트레스로부터는 좀 많이 자유롭다? 그렇게 보이세요. 작가적인 입장에서는 혼자 싸워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또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해. 왜냐면은 뭐 글쓰러, 나 어디 글쓰러 산에 들어가 뭐 막 이래도 그는 95% 쓴 다음에 엎을 수도 있는 거가 그러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도 잘 못 해요. 그리고 작품이 나와도 그건 재료 문학이기 때문에 완벽한 요리가 되기 전에는 그 재료 가지고 또 막 자랑하는 게 또 아니야. 그래서 약간 그런 과정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혼자 싸워야 되는 순간이에요. 막 힘들어라고 누구한테 얘기해봤자 그거 되게 웃긴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 내가 밖에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봐, 뭐가 많나 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짜증이 나요. 왜 난 이거 하나 내가 컨트롤 못하고 밖에 이렇게 들키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씨가 나는 늘 즐겁고 뭐 유쾌하고 뭐 작품이 많이 나오고 뭔가 계속 하는데도 저 아저씨는 뭔가 좀 계속 좀 스트레스 별로 없는 것 같아라고 느끼면은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발레 공연 보러 오시라고 전화를 드리면서 감독님 제가 피눈물 흘리면서 준비했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한국말이 이게 제가 사력을 다해서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준비한 작품이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감독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감독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휴 그 눈에서 피눈물 나왔으면 아팠겠다 이러셨어요. 그래?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냥 하면 되지 약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랬나 보다. 예,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막 그렇게 유난을 안 떨어요. 그리고 사실은 발레라는 게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은 맞아요. 왜냐면 연골이 다 달리니까요. 근데 이제는 막 열심히 연습을 해도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그럼 감독님은 때때로 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안 하세요, 잘? 아니, 뭐 때문에 고생하는지 아니까. 그거 잘 뭐 때문에 고생하지? 조금 더 뭐 잘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좀 더 내가 내 지능의 한계와 모두 이걸 맨날 느끼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감독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요, TV 이제 특히 예능 쪽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 저는 되게 안 맞아요, 그 예능 쪽이랑.
제 성향 자체도. 그래요? 원래 예능 작가 작가로, 출신이었는데도 네. 예능에 나가서 뭐 하는 거 제가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특히 누구 다른 방송인들과 함께 하는 거에 잘 못 놀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거부했어요. 네. 한 달 동안 거부를 했죠. 아, 좀 힘들 것 같다. 이거 잘 모르겠다. 난 그렇게 했는데 거기 연출되시는 분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 양반이 한 달 동안을 저를 웬만하면 동갑 내기에다가 같은 매체 쪽 사람이고 그러면 아예 노를 했으면 자존심이 있지. 그냥 아니 그 감독께서 한 달 동안을 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 아니 진짜 이 사람 머릿속에는 나를 가지고 뭔가 분명히 뭘 만들어 보고 싶은 뭐가 있나 보다. 라는 식의 이제 같은 동종업종 사람으로서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재능이 없는데 그런 쪽에 가서 근데 뭐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있나 보다. 그래 그러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자. 이 사람의 재료가 되자. 그냥 이 사람이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오로지 진짜 그 감독님 때문에 네.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방에 가서 딱 봤어요. 봤는데 Chang Jin, although famous as a director and writer, is also a veteran actor. He's starring in a mystery crime show where on every episode, the cast are introduced to a crime scene, set up based on a true homicide case, and they must figure out who the actual murderer is among them. 그리고 정말 요만큼도 짤 수가 없어요. 아, 그게 진짜 다 리얼이에요? 현장 가면 한 10시간 정도 촬영하는데 10시간 동안 상대방을 네. 따로 만날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각자 방이 다 따로 그게 있고. 좀 궁금했어요, 보면서. 이거 전혀 만날 수 숙제 차원에서 제가 좀 보고 왔는데요. 네.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아직. 네,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재밌어요. 그렇군요. 네, 진짜 플레이어가 재밌어요. 외국에서 유명한 TV 라이선스 네. 몇 개를 갖고 오셨잖아요. 브리티스 갓 탤런트 아니면은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 이거를 또 코리아스 갓 탤런트로 해서 그 갓 탤런트는 그냥 그 방송사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냥 저지로만 들어간 거고. 네. SNL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갔죠, 뉴욕에. 네. MBC 가가지고 만나고. 그럼 SNL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첫 회는 감독님이 좀 연기도 하시고 그 미국에서는 SNL에서 정치 풍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첫 회는 그런 게 좀 나왔는데 두 번째부터는 감독님께서 그냥 크리에이티브 다이렉터로 계시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19금 색 드립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신조어로. 그런 걸로 좀 많이 변형이 됐어요. 우리나라식 SNL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연출 작가 쪽 마스터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할 때 저는 계속 한 코너를 진행하면서 했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세스마이어라는 그 메인 작가가 그 역할을 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제가 그만뒀어요. 제가 그만뒀는데 그런 색깔이 이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안타까워요.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약간 생경하죠. 왜냐하면 너무 이런 미디어가 정치적인 사회 풍자적인 발언에 대해서 좀 얼어있던 나라였고 시대였다 보니까. 근데 여기 막 너무 질러대니까 사람들이 약간 막 보면서도 약간 흔히 얘기해도 보는데도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그 쇼의 가장 큰 칼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좀 없어져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뭐 장단점이 있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도 가끔 별 시덥잖은 뉴스를 보내드릴 때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김일성의 단독 범행이라면 믿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풍자라는 거는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라도 너무 훌륭한 어떤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풍자는 어쩔 수 없이 권력 집단을 향해요. 뭐 힘도 없는 애를 뭐하러 풍자해. 그렇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권력 집단이라는 거는 다 보면 권력이 쥐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권력은.
특별한 권력에는 특별한 의무도 있거든요. 그 의무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야단치는 거는 너무 그냥 기본인데 그거 방송하고 오면은 와이프가 집에 오면 와이프가 오빠 그거 좀 안 하면 안 돼? 막 이래요. 그거 왜? 그거 상관없는 거야. 라고 막 납득을 시켰죠. 저희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감독님이랑 저랑 그 두 번째 인연이 아시안게임 2014년. 아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저희 둘이 같이 네. 참여를 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 사실 아시안 게임에서 축하 공연 저처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었고 또 그 커다란 행사에 최고 수장이라는 역할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저희 둘 다 하기로 했었고 그런데 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좀 상처가 많이 남았던 영광이었어요. 그 상처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만든 놈 입장에서는 상처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여하튼 공연 연출가한테는 최고의 스테디움 퍼포먼스는 그쵸. 최고거든요. 공연 연출가한테는. 그래서 저는 많이 배웠고 많이 제 한계도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더라고요. 마지막 윈도우는 TV거든요. 근데 TV를 연출을 못해요. 이 행사 연출이.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도 단 한 번의 카메라 리허설을 못했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전체 카메라 리허설을 한 번도 못한 채로 어떻게 그 맞아요. 수천 개의 카트가 넘어갈 텐데 그거를 카트 디자인을 내가 못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봤자 카메라 엉뚱한 데 잡고 있으면 이거는 만드나 안 하잖아요. 단지 언론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뭔가 세밀하게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고 들여다보고 뭔가를 기사거리를 만들었으면 너무 좋은 미담들이 많았는데 그냥 겉핥기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야 이게 무슨 아시안게임 뭐 한류스타 장이냐라고 얘기해. 아니 문화공연에서 그렇죠. 45분 동안 한류스타 2명 나와서 4분인가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인천 시민이 몇천 명이 나왔는데 인천 시민 얘기는 한 명 왜 기사 한 명도 안 쓰냐. 여기 여든산 할머니랑 5살짜리 손주랑 같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왜 니네 왜 안 쓰냐. 지역신문. 내가 막 기자들 앞에서 막 승질내면서 막 얘기했죠. 그런 거는 내가 싸울 수 있어요. 그런 건 싸울 수 있는데 재미없었어요. 그래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긍해야지. 그리고 뭐 그런 건 이제 다 받아들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있다 그러면은 그건 좀 저도 하는 편이에요. 막 기자들을 막 그렇게 겁내는 편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처는 아닌 것 같아. 상처란 표현보다는 아 역시 한계가 많았고 나의 한계도 있었고 관습적으로 왔던 이런 약간 불합리한 것들도 좀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뭐가 됐건 인천이 주인공이고 인천 시민이 주인공 더 좀 돋보여야 되는데 더 그들을 더 이렇게 못해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인천이라는 대단히 그 동북아시아권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 지역이 그 앞바다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좀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막 긴장의 도시가 되고 되게 이런 거가 좀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취해보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여하튼 좋은 경험이었어요. 첫 장면을 단 1분이라도 놓치면 그 영화를 안 봐요. 제일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의 맨 처음 영상이 어떤 영상으로 열렸느냐를 되게 호기심 있게 봅니다. 장단점이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아직도 영화를 잘 모른다 라는 거가 단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거 계속 뭔가 알아가는 거가 장점일 수도 있어서 그거 같아. 난 아직도 영화 박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영화를 공부해서 영화를 외워서 찍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 같아. 일단은
코미디를 좋아하고 코미디의 기본 하에서 되게 많은 장르를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뭐 드라마, 로맨틱, 미스테리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여튼 코미디라는 장르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진짜로 초고 탈고했었을 적이에요. 초고 탈고했었을 적에 예전 같으면은 이제 버릇이 밤새 작업을 하고 프린터를 탁 누르면서 잠이 들어요. 그걸 안 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면 밤새 어제까지는 세상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 종이 위에 있는 거. 밤새 내가 이런 걸 했구나라는 걸 딱 느끼고. 그게 되게 나 혼자만의 놀이였었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느끼는 거야. 그냥 시나리오를 한 달만 더 손볼 걸. 혹은 촬영할 때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몇 번만 더 찍을 걸, 이런 생각들. 감독님께서 이제 현재까지 쭉 살면서 일도 그동안 많이 하시고 그 인생을 좀 길게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오신 것 같으세요? 본인 타임라인에서.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네, 인생을 길게. 요즘 또 평균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얼마 동안 제가 취재를 다닌 것도 있었는데 네. 제가 어릴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이 20년 이상이 늘어나 버렸단 네.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네. 옛날에는 60이 끝이었거든. 네. 60이면 이제 뭐 대강 삶이 정리하고 이러는데 요즘은 근데 그거를 교육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채로 내 삶이, 우리들의 삶이 갑자기 너 저기 20년, 25년 더 살아야 돼.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됐어요. 네. 다음에 이제 감독님의 넥스트 프로젝트는 뭔가요? 저는 예전서부터 대한 매체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영화로 온 것도 그런 호기심이었고, 영화를 하면서도 2000년이었나? 처음으로 인터넷 영화도 저희가 찍었고 제가 만들었고, 모바일 영화도 제가 만들었어요. 네. 2001년이었나? 그때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그때 막 사람들이 그랬죠. 영화를 왜 인터넷으로 봐? 네. 그랬어요. 영화는 극장을 가야지. 영화를 인터넷으로 봐? 인터넷에서 보는 영화를 따로 만들어? 뭐 이런 거 그랬었거든요. 모바일 영화를 만드는데 야, 모바일 그 당시에는 구동이 1, 2분밖에 안 됐어요. 네. 이게 아직까지 버퍼링이 심했던 때라서 야, 20분짜리 드라마를 10개로 나눠서 본다고? 2분씩? 그 누가 보냐 그거? 네. 이랬어요. 정말 금방 바뀌었잖아요. 네. 모바일은 하나의 새로운 미디어예요. 네네. 그 미디어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걸로 또 가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그냥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제 영화 감독하다가 아니니까 모바일을 찍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이 모바일이라는 거에 적합성을 찾아가지고 모바일에서만 줄 수 있는 영상이 뭐고 이게 뭘까를 갖다가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거는 저한테 또 다른 도전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뭐 전폭적으로 간다는 아니지만 새로운 거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창작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매번 경유지 같아요. 어딜 향해서 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냥 끝이 어딘지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긴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매작품 유작이다 생각하고 가는 거죠. 뭐 매작품 유작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고, 제가 제 선배 며칠 전 생일 카드에다 그렇게 썼어요. 형, 40이 넘으면 100살처럼 사는 거래. 100살인데 뭐가 두려워. 내가 100살인데 100살인데 뭐가 더 두렵겠냐고. 40 넘으면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사는 거죠.
40 전에는 20살처럼 사는 거를. 내가 20살인데 뭐가 두려워. 그러면 창작적인 일을 하셔도 지금처럼 가실 거예요, 일을? 그렇죠. 창작자의 영역에서도 어디가 끝이니까 난 이제 얼마 남았네 이런 걸 따지면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도착지가 뭔지를 알아야지 얼마 남았네가 나오지. 난 내가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게 궁금해요. 그 플라이트라는 영화를 상영하면서 저메키스 감독이 왔었어요, 한국에. 네. 내가 그 양반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당신 지금 어디를 향해서 비행을 하고 있는 중이냐. 대단한 감독이거든요, 저희들한테는. 네.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적에 백투더 퓨처, 무슨 포레스트 검프, 캐스터웨이 뭐 이런 영화는 아니 어떻게 리얼리즘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판타지를 어떻게 저렇게 적정선으로 만들지? 대단한 감독이었거든. 그 양반이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나이로 환갑이었어요. 환갑 대신 그 명장한테 물어본 거죠. 당신 지금 어딜 향해서 비행 중이냐. 네. 그랬더니 그 감독이 그랬어요. 나는 내가 65살이 됐을 때 만들 영화가 너무 궁금하대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이 그 감독의 가장 인생 최고의 작품을 65에 만들었대. 그게 히치콕이고 그 작품이 사이코예요. 네. 그 대가들의 얘기를 그렇게 앞에서 듣는데 내가 갑자기 너무 건방져진 건방진 생각을 한 거야. 나 언제든지 이 판 뜨지 뭐 하면 그냥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거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든 생각도 그냥 하는 거구나.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거구나. 근데 세상이 내 맘대로 크로징 멘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걸 모르니까 네. 매 작품 마지막인 양 그냥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그랬어요? 네, 진짜로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독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